범죄에는 틀림없이 피해자들이 존재할 텐데 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제도 안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뭐니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수용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다들 했었어요. 서로 간에 폭력이 없어야 되고 또 자살 가능성도 낮춰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인권 침해적인 그런 이제 관행들을 고쳐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재소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아무도 관심도 없고 이미 희생을 시킨 사람이 한 3명 이상 되는 그런 이제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인데 출소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또 나가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에게 접근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그 부분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2000년대 초반에는 일단 없었어요. 제가 가진 수천 명의 자료 중에 10%도 채 되지 않는 강간범들의 데이터 만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성범죄자들이 위험할 거라고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눈이 다 갔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틀림없이 나와 같은 성별일 것이고 이 사람이 죽인 피해자의 위험을 저는 그래도 공감이 됐었고 이 사람의 위험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의 형사 정책에서는 이 위험을 관리할 생각을 하지 않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기는 했었습니다. 계속 이 일을 학교에서는 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면 대학원 과정을 만들기 전에 나를 해외로 파견을 보내달라. 영어 문건에서 이렇게 많이 외국의 제도가 있다는데 그럼 내가 가서 직접 보고 온 다음에는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겠다. 좀 보내달라 해서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에 이제 해외 파견을 가서 미국에서 가장 교도소가 많은 곳에 거의 귀향을 살다시피 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교도관 아니면 그 도시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청강했던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수업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피해자학이라는 빅티몰로지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미널 저스티스 단과대학 안에 왜 그러면 크라임과 연관된 거를 가리키기만 하면 될 텐데 왜 빅티몰로지라는 과목이 개설돼 있느냐? 사실 그때 순전히 궁금증 때문에 이제 그 수업에 청강을 했었고 그때 알게 된 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것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 이제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것을 우선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형사 정책의 목적이 응보주의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장은 예컨대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다 댓글을 달 때 뭐 죽여라, 사형시켜라, 뭐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해라, 뭐 이런 댓글을 단다는 것은 결국 응보주의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그야말로 응보적 형벌을 부과하는 데만 집중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가장 주요한 클라이언트는 결국은 범죄자들이라는 겁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그러면 어떻게 보호해 주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느냐. 그리고는 어떻게 안정적인 양형 기준대로 집행을 하느냐.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얼만큼 인간적으로 설득을 해서 교화를 시켜서 출소를 시킬 거냐. 조두순과 같은 경우에 내년도 12월 달에 출소를 하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살게 하려면 그러면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모든 것들이 전부 클라이언트인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반면 그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형사 피해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낼까 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빅티몰로지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2003년도 일인데요. 빅티몰로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범죄자가 아니고 형사 정책의 또 다른 주요한 클라이언트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그럼 어떻게 지원할 거냐. 피해자를 지원하는 돈은 그럼 어디서 와야 되느냐. 영미법 국가의 경우에는 벌금들이 전부 피해자 지원에 쓰입니다. 사실 그 벌금이 어디 가서 쓰이는지 전 사실 정확히 잘 알지 못했었어요. 아마도 국가 예산에 편입이 되겠거니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법무부의 경우에 지금도 이제 벌금 예산을 법무부 예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7% 정도를 이제 피해자 지원에다가 구조기금법이 생겨가지고 피해자 지원에다가 사용을 하고 그럼 왜 90%가 넘는 돈은 왜 피해자 지원에 쓰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국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결국은 그냥 증인일 뿐인 거죠. 우리가 조두순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스테이터스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필요하면 경찰에 7번, 8번 가서 결국은 하혈을 하면서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 검찰에도 또 똑같이 와서 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검찰에도 가가지고 또 중복되지만 수사를 또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여러 번 피해를 당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정까지 불려나가서 저 아저씨 맞냐 하면서 조두순을 가리킬 때 네 맞아요 처벌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피해 아동의 입을 통해서 꼭 들어야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던 것이 2008년도까지입니다. 죽은 희생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피해자는 본인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서 죽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지만, 문제는 생존하는 경우에 아마도 아동 청소년 강간 살인 사건들은 그전에도 있었던 걸로 제 기억에도 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혜승이라는 아이가 사망했었고, 그리고 용산의 어린이 운동화 때문에 그 신발 가게 할아버지한테 사망했던 아이도 있었고, 안양에서는 혜진이 예슬이라는 아이가 사망해서 혜진 예슬법이 탄생하는데 또 일조했었고, 혜진 예슬법이 생겨가지고는 법이 적용된 케이스가 바로 조두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그 당시에는 가장 형이 길게 받아서 12년이었어요. 제가 이제 봤던 데이터, 2000년 초반대의 데이터는 강간죄로 3년 이상형을 받은 사람이 딱 한 명 더 없었어요. 제일 이제 형이 중한 사람이 당시에 레이피스트 중에 2년 반짜리 어떤 피의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라는 게 잊혀졌었는데요. 어떤 피해자라는 사람들을 그냥 증인으로서만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사실 내팽개쳐 놓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영이의 부모님에게 1차적으로는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나영이 책임은 아닐 것이고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대다수가 왜 이렇게 밤중에 늦게 다니느냐, 왜 이렇게 야한 옷을 입고 다니느냐 하고 피해자를 비난하지만, 사실은 피해자와 성폭력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실제로 나이가 많은 사람도 피해자가 되고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도 피해자가 되고, 이춘재 사건, 화성 연쇄살인의 피해자를 보시면 이게 피해자구나 하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젊고 이렇게 좀 원기왕성한 여성들은 피해자 중에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가 미성년자들이고, 그리고는 노인도 심지어 있었죠. 70이 넘은 노인도 사망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특수성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피해자가 과실이 있거나 잘못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나영이가 그런 피해를 왜 당했을까? 결국에는 부모님이 맞벌이 가정이었고 아침에 너무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초등학교에 선생님들도 경비도 출근하기 전에 학교에 데려다 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학교를 가는 게 잘못입니까? 그런데도 아이가 그야말로 만취해서 밤새 음란물을 보다가 나타난 조두순에게 결국은 유인돼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다행히도 나영이는 목숨을 건졌어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무게중심을 바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무지하게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조두순 사건만큼 정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바꾼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가해자만 클라이언트가 아니게 됐습니다. 피해자를 어떻게 피해 복구를 하느냐, 어떻게 피해를 회복시킬 거냐, 그게 바로 리스토러티브 저스티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피해 회복이 형사정책의 목적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애시당초에 납세자인 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로 해놓고 세금 다 걷어가 놓고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호를 못 해준 국가의 책무보다 더 잘못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가난한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게 그게 잘못이냐, 그 아이가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는 건 학교의 책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학교에다 예산을 충분히 안 줘가지고 경비원들을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게 만든 교육부의 책임일 수도 있고요. 교육부 위에 정부의 책임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이제 그 청원 게시판에 최근에 가장 많은 빈도로 올라오는 이제 이슈들이 결국은 여성의 범죄 피해 그대로 놔둘 수 없다.
라는 것과 연관된 그런 이슈들일 겁니다. 아까도 뭐 여성의 인권의 회복의 문제가 앞으로 주구장창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제가 느낄 때는 거기에 지금 안전의 이슈, 특히 80% 이상이 강력범죄는 특히 여성 피해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죽거나 성폭행 당해야 하느냐. 경찰이 검거율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99% 살인은 거의 다 잡아요. 그럼 뭐예요? 피해를 당한 죽고 이 세상에 없는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인득은 살아있죠. 안인득이 죽인 5명 중에 4명이 무력한 여성인데 거기에 2명이 평상시에 스토킹을 당하던 미성년자 어린애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희생은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요? 그게 결국은 오늘날의 국민들의 니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소가 완전히 지금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분은 사실은 돌이키기는 일단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아마 이 이슈가 이제 두고 보세요. 내년도 12월 달에 출소합니다. 그 전 한 3개월 사이에는 형사정책이 그리고는 특히 이제 중범 성범죄 상습범들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적인 컨트롤을 이대로 두어도 되느냐 하는 이슈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달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